우리 아들은 다를 거야. 아버지 강철우는 내가 6살 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평양의 한 아파트 창가에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회색 도시가 펼쳐져 있었고 그 하늘 위로는 무인기 한 대가 조용히 떠 있었다. 저것을 봐라, 민준아. 저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 나는 아버지의 손가락을 따라 무인기를 봤다. 검은 기체, 무음의 프로펠러, 마치 새처럼 하늘을 미끄러지고 있었다. 저 기계 안에는 인간의 눈이 없지만 더 선명하게 본다. 인간의 귀가 없지만 더 정확하게 듣는다. 그리고 인간의 손이 없지만 더 정교하게 움직인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쓸어내렸다. 그것이 바로 과학의 힘이고 우리 조국을 지키는 힘이다. 그리고 넌 그 힘을 가져야 한다. 나는 무인기를 계속 바라봤다. 그것이 언제 착륙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그 기계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황홀했다. 이것이 나의 시작이었다. 강민준, 평양과학기술위원회 강철우 감시 드론 개발팀 팀장의 아들. 나는 처음부터 평범한 아이였던 적이 없다. 평양첨단기술학원, 무인기 조종 특반. 내가 들어간 것은 9살 때였다. 전국에서 선발된 12명의 아이들만이 모인 그곳은 학교라기보다 훈련소에 가까웠다. 교실이라 불리던 공간은 사실 시뮬레이션 조종실이었다. 12개의 조종 콘솔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각 콘솔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달려 있었다. 여러분은 이제 조국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담당 교관 리준혁 대위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배우는 모든 것은 국가 최고 기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나는 13명의 아이들과 함께 콘솔 앞에 앉았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정찰 드론의 기본 조종입니다. 스크린이 켜졌다. 드론의 카메라 시점이 보였다. 평양의 거리들이 화면을 채웠다. 건물들, 사람들, 도로. 드론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높이에서 인간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눈을 조국의 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종기가 주어졌다. 조이스틱 2개, 버튼 5개. 단순했지만 이 기계가 하늘을 통제한다는 생각에 나의 손가락이 떨렸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조종기를 움직였다. 스크린 속의 드론이 움직였다. 좌측으로 기울였다. 우측으로 기울였다. 상승했다 하강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마치 몸과 떨어진 팔을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면서 달라졌다. 나는 드론이었다. 조종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나는 것이었다. 16살 때 내가 보게 된 영상은 내 인생을 갈라놓는 분기점이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내게 개인 사무실로 올 것을 지시했다. 평양과학기술위원회의 15층.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 민준, 넌 아직도 드론 조종이 게임이라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많은 것들을 모른 척했다. 아버지가 컴퓨터를 켰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거라. 모니터에 나타난 것은 드론의 카메라 영상이었다. 평양 동쪽, 압록강 근처, 허름한 건물들이 있는 지역. 그리고 그 건물 위의 지붕에 사람들이 있었다. 저기가 어디인지 아니? 아니요. 불법 집단 거주지다. 체제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숨어있는 곳이다. 미제 첩자들, 종교 광신도들, 그리고 우리 조국을 배신한 탈출자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영상이 확대되었다. 건물 지붕의 사람들이 더 명확해졌다. 정확히 세어보니 8명이었다. 그리고 넌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손가락이 마우스로 움직였다. 스크린 아래쪽에는 조종 메뉴판이 있었다. 그중 한 버튼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발사. 민준.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이것이 현실이다. 교관들이 알려주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우리가 조종하는 드론은 단순한 관찰 도구가 아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건 사람입니다. 사람? 그것들이 사람인가?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것들이 사람인가?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이것을 거부하면 넌 반혁명 요소가 된다. 나도. 그리고 너의 엄마도. 엄마. 침대에 누워만 있는 엄마. 심장병. 북한의 의료 수준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병.
엄마는 약이 필요하다. 그 약은 내 기술력 때문에 주어진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넌 지금 여기서 내 지시를 따를 때만 계속될 것이다. 나는 조종기를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우스가 발사 버튼 위로 움직였다. 하거라. 나는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 속 건물에서 작은 빛이 터져 나왔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지붕의 사람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이후 교실로 돌아갔을 때 나는 더 이상 같은 아이가 아니었다. 리준혁 교관은 어딘가 다르게 나를 봤다. 강민준, 조종 레벨이 눈에 띄게 향상됐군. 다른 아이들도 다르게 봤다. 강민준이 뭔가 했어? 교관이 더 엄격해졌어? 그 자식 쌍두아일 거야. 밤마다 꿈을 꿨다. 지붕의 사람들이 떨어지는 꿈. 그들의 얼굴이 보이는 꿈. 그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꿈. 하지만 낮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묻어버렸다. 아버지의 말처럼 이것이 현실이었다. 이것이 과학이었다. 이것이 충성이었다. 19살 대학 졸업 후 나는 평양 무인항공기술연구소의 정규 엔지니어가 되었다. 아버지는 이제 감시 드론 개발팀 팀장이었다. 우리 팀이 개발한 드론들은 정말 우수했다. 배터리 지속 시간 24시간, 정찰 반경 500km, 신호 추적 및 위치 파악 99.8% 정확도. 그 기술들은 모두 아버지의 천재성의 결과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었다. 단지 알았던 것은 내가 악의 일부라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악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명령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평생 그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기 전까지는. 끝. 일막막이 내린다. 화면은 어두워진다. 평양의 야경이 보인다. 회색 도시. 무음의 드론들이 하늘을 돌고 있다. 그중 하나에서 붉은 빛이 터진다.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드론을 조종하던 젊은 남자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다. 평양의 겨울은 언제나 같은 색으로 시작된다. 회색. 그리고 또 다른 회색. 아버지는 그 회색의 도시를 눕바며 아무도 모르는 기술들을 만들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아버지의 최근 프로젝트는 고급 신호 추적 무인기였다. 수령의 위치를 항상 파악할 수 있는 기술. 대신 수령의 이동을 추적하려는 외부 세력도 같은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였다. 조직 지도부의 누군가가 이 모순을 발견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이 기술을 이용해 수령을 감시하려고 하면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가 사라진 날 아침 8시 평양과학기술위원회 건물 앞. 아버지는 출근했다. 검은색 오버코트, 검은색 모자. 평소처럼. 아빠, 조심해. 엄마가 현관에서 중얼거렸다. 엄마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날도 있고 없던 날도 있었다. 그날은 일어날 수 있었던 날이었다. 아버지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난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것뿐이야. 나는 연구실에 있었다. 오전 10시경 전 직원에게 통보가 내려왔다. 강철우 팀장은 기술 연수를 위해 평양을 떠나셨습니다. 소식이 있을 때까지 관련 프로젝트는 중단합니다. 기술 연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은 연수가 아니라는 것을. 진실을 아는 방식. 평양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명확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보안부, 혹은 조직지도부, 혹은 그 어떤 위에서 그 사람을 데려간 것이다. 기술 연수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한 완곡한 표현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는 침대에 있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아버지가?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천장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어디 가셨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엄마. 내가 목소리를 높였을 때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에는 무언가가 죽어 있었다. 모르겠니? 뭔가 잘못됐다. 아버지가 뭔가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아버지를 의심했거나. 엄마의 손이 떨렸다. 우리는 이제 조심해야 한다. 2주일의 침묵. 그 2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다. 직장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가족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일했다.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이어받았다.
드론의 알고리즘, 신호 추적 시스템, 위치 파악 기술,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 일들을 완벽하게 하면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신이 돌아온 날, 밤 10일시경이었다. 국가보안부 요원 3명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강철우의 가족이 나오시오. 나와 엄마가 나갔다. 그들 뒤에는 검은색 관이 있었다. 기술 연수 중 불의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유해를 반환합니다. 교통사고.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관을 열어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버지는 고문을 받다 죽었다. 시신의 팔과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 엄마는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밤 11시 평양의 주택 단지에 울려 퍼졌다. 철우, 철우. 이웃들의 불이 켜졌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비명 소리는 평양에서 매우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장례식? 공식적인 장례식은 없었다. 다만 국가가 정해놓은 통상적인 방식대로 화장하고 재를 뿌렸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아버지 강철우는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공식 기록에는 교통사고로 사망이라고 적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평양에서의 죽음이었다. 침묵과 감시.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국가보안부가 나타났다. 강민준, 당신을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실. 창문이 없는 방. 하얀 형광등. 철제 책상. 의자 2개. 그것이 평양의 조사실이었다. 조사관은 40대로 보이는 남자였다.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다. 강철우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네. 그는 국가기술을 외국과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조사관이 문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서명이 있는 기술 자료였다. 이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 서명. 그리고 아래쪽에 외국 정보기관의 마크. 거짓이었다. 분명히. 하지만 평양에서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필요성만이 중요하다. 당신도 이에 연루되었습니까? 아니요. 정말? 책상이 울렸다. 당신의 아버지가 반역을 했다면 당신도 그 반역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엄마.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을 엄마. 당신이 협력하지 않으면 당신의 어머니도 함께 조사받게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외국과 접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의 아버지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사관이 종이를 집어들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남용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기술이 잘못되면 수령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는 그저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왜 그 기술자가 죽었을까요? 그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다. 3개월의 조사. 매일 같은 방. 같은 불빛. 같은 질문. 당신은 아버지와 함께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외국과 접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내는 모두 인정했다. 엄마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나는 대신했다. 구원이 오다. 3개월 뒤 뜻밖의 연락이 들어왔다. 강민준, 당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시였다. 우리가 개발 중인 신형 감시 드론의 현장 테스트를 당신이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아버지의 죽음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더 이상 나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막의 끝. 조사실의 문이 열린다. 빛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 빛은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감금의 시작이었다. 나의 진정한 악몽은 이제 시작될 것이었다. 평양을 떠나 함경도로 향하는 길. 차 안에는 나와 국가보안부 요원 2명이 탔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황폐한 평원이 흘러갔다. 봄인데도 회색이었다. 함경북도 청진의 비행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다. 청진 제3공군 비행대. 이곳은 평양에서 가장 기밀이 유지되는 군사기지였다. 여기가 당신의 테스트 장소입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다. 신형 무인기의 초도 비행을 당신이 직접 지휘하실 것입니다. 나를 맞이한 것은 군 장교였다.
저는 청진 공군기지 사령관 박상준 대령입니다. 그는 나를 비행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드론이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 본 드론과는 달랐다. 훨씬 크고 훨씬 더 복잡했다. 날개 아래에는 여러 개의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었다. 정찰 카메라, 신호 추적 장치, 그리고 미사일 발사 장치. 이것이 우리의 최신 무기입니다. 박상준 대령이 설명했다. 자동 항법 기능이 있어서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도달합니다. 매우 정확합니다. 나는 드론을 바라봤다. 이것이 아버지가 만들려던 기술이었나? 아버지의 알고리즘이 이 드론에 탑재되어 있을 것이었다. 그 이상한 고통감.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죽음도 더욱 정교해진다는 것. 조종 시스템 분석. 밤새 나는 드론의 조종 시스템을 분석했다. 자동 항법 시스템, 신호 추적 기술, 해피 알고리즘, 모두 아버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동 귀환 기능. 목표를 달성한 후 미리 입력된 좌표로 자동으로 돌아오는 기능. 이것이 중요했다. 탈출 계획. 밤 11시 조종실에 혼자 남겨졌다. 비행장 관계자들은 모두 숙소로 돌아갔다. 나는 조종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자동 항법 좌표를 수정할 수 있을까? 코드를 들여다봤다. 평양의 비밀시설 너머, DMZ 남쪽, 인천공항. 나는 새로운 좌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비행장의 국가보안부 요원들. 그들이 드론의 비행을 감시하고 있었다. 아침 비행은 안전점검 비행입니다. 박상준 대령이 말했다. 미리 정해진 경로에서만 비행하시고 정확히 30분 뒤에 돌아와야 합니다. 30분? 그것이 충분한가? 평양에서 인천까지의 거리는 약 500km. 드론의 최고 속도는 시속 850km. 35분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5분의 오차가 있었다. 그 5분은 생사를 나를 것이었다. 비상연료 시스템. 나는 드론의 연료 탱크를 분석했다. 기본 배터리 24시간 지속. 하지만 최고 속도로 비행하면 내 계산으로는 35분이 필요했다. 배터리가 바닥나는 시간 33분. 2분의 차이. 그것이 내가 실패할 확률이었다. 2분 안에 남쪽 공역에 진입하지 못하면 드론은 동해에 추락할 것이었다. 또 다른 문제. 신호 추적. 드론의 모든 신호는 평양의 통제센터로 전송되고 있었다. 라이브 카메라, 위치 정보, 배터리 상태,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비행 경로를 벗어나면 즉시 격추 명령이 내려질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다. 신호 방해 장치. 박상준 대령의 사무실에서 본 장치다. 그것을 드론에 탑재할 수 있다면 신호 추적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엄마에게 남긴 말. 마지막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는 침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뭐 했어? 얼굴이 창백해. 엄마,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엄마, 누워있어. 너 뭔가 하려는 거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언제까지 평양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민준아. 엄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살아야 한다. 너는 꼭 살아야 한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살면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새벽 4시 청진 비행장. 나는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박상준 대령이 나를 맞이했다. 오늘이 정식 테스트 날짜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드론은 이미 활주로 위에 서 있었다. 엔진이 워밍업되고 있었다. 기지의 관제탑에서 체크리스트를 읽어주었다. 배터리 상태 100%. 신호 추적 시스템 정상입니다. 자동 항법 입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내가 입력한 자동 항법은 평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마지막 선택. 관제탑에서 최종 지시가 내려왔다. 강민준, 비행 허가합니다. 정해진 경로로 30분 비행 후 귀환하세요. 나는 송신 버튼을 눌렀다. 이해했습니다. 비행 시작합니다.
드론의 엔진이 울렸다. 프로펠러가 회전했다. 기체가 떠올랐다. 고도 500m. 평형이 뒤로 멀어졌다. 동해 방향. 이제 돌아올 수 없다. 나는 조종 시스템의 마스터 스위치를 켰다. 비행 경로를 남쪽으로 변경했다. 신호 방해 장치를 활성화했다. 관제탑에서의 외침. 강민준, 궤도 이탈. 즉시 복귀하라. 다급한 목소리가 무선으로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송신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조종기의 스로틀을 최대로 밀어붙였다. 드론이 가속했다. 시속 800km, 시속 820km, 시속 850km, 최고 속도, 레이더 경고음, 뒤에서 요격기 2대가 추적 중이라는 신호.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 DMZ, 군사분계선. 그것은 뜻밖의 구원이었다. 30분, 정확히 30분이 지났을 때 남쪽의 레이더에서 신호를 포착했다. 나는 무선으로 송신했다. 여기는 평양에서 온 드론입니다. 침묵. 그리고 미확인 항공기 신원을 밝히시오. 지금 당신의 좌표는? 새로운 목소리. 남쪽의 목소리. 산막이 끝난다. 그리고 사막이 시작된다. 막의 끝. 이제 나는 더 이상 강민준이 아니다. 그리고 아직도 박준우도 아니다. 단지 하늘 위의 드론일 뿐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하늘 위의 드론.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북쪽 상공. 드론은 이미 10분을 비행했다. 배터리 85%. 속도 시속 850km. 미확인 항공기, 당신의 신원을 다시 밝히시오. 남쪽 관제탑의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나는 송신 버튼을 눌렀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평양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무인기 기술자입니다. 또 다른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불확실성을 느꼈다. 그들이 나를 격추할까? 아니면 착륙을 허락할까? 당신의 무기 장비는? 미사일 발사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거짓이었다. 발사 장치는 여전히 활성 상태였지만 나는 그것을 사용할 의향이 없었다. 당신의 의도는?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다시 침묵. 이 침묵이 몇 초인지 몇 분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의 심장은 수백 번을 뛰었다. 엄마,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방금 한 선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엄마는 평양에 남겨져 있다. 연좌제, 반혁명 요소의 가족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명확했다. 당신의 기술 사양은? 관제탑의 새로운 질문이 나를 현실로 돌렸다. 자동항법 드론입니다. 배터리 지속 시간 24시간. 정찰 반경 500km. 신호 추적 정확도 99.8%. 무기 탑재? 미사일 발사 장치 2발. 현재 비활성화 상태. 당신의 목적은? 내 목소리가 떨렸다.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다. 착륙 지시. 강민준, 우리가 당신을 유도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착륙 준비하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또 다른 불안감도 동시에 밀려왔다. 착륙 후에는 뭐가 있을까? 관제탑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좌측 우측을 확인하라. 에스코트 전투기 2대가 당신의 양옆에 배치될 것이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드론의 카메라가 좌측을 스캔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 2대가 나타났다. 거대한 강철의 날개. 하지만 그 거대함에서 느껴지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안전함이었다. 인천공항 활주로로의 진입. 고도를 낮추세요. 시속 250km로 감속하세요. 내 손이 조종기를 움직였다. 드론이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1000m, 800m, 500m, 300m. 배터리 35%. 남은 연료로는 충분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혹시 이것도 덫은 아닐까? 평양의 정찰용 드론이 남쪽에 착륙한다는 것. 그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다. 활주로 16번 남쪽. 관제탑 강민준, 활주로 16번으로 접근을 허가합니다. 침착하게 천천히 진입하세요. 목소리는 따뜻했다. 잠시만, 이 따뜻함은 뭐지?
평양의 관제탑은 결코 이렇게 따뜻하지 않았다. 명령만 있었다. 하지만 이 목소리에는 감정이 있었다. 지표면 50M. 인천공항의 모습이 드론의 카메라에 선명해졌다. 거대한 콘크리트 활주로, 수백 대의 비행기들, 그 너머로는 도시가 보였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 높은 건물들, 밝은 불빛들, 차량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이 자유로운 세상인가? 고도 20M, 감속을 계속하세요. 착륙 장치를 내렸다. 바퀴가 나왔다. 접촉. 충격과 함께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다. 드론이 미끄러졌다. 한쪽으로 기울었다. 아직도 시속 100km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조종기를 필사적으로 조정했다. 침착하게, 그대로만 진행하세요. 관제탑의 목소리가 나를 안정시켰다. 속도가 줄어들었다. 시속 80km, 60km, 40km, 20km. 정지. 마침내 드론이 멈췄다.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엔진음도, 프로펠러음도, 경고음도 없었다. 완벽한 고요. 나는 조종기를 내려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환영. 캐노피를 열었다. 하늘의 공기가 들어왔다. 그것은 평양의 공기와는 다른 냄새였다. 더 맑고 더 따뜻했다. 자유의 냄새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조종석에서 내렸다. 활주로 위에 무릎을 꿇었다. 뜨겁고 거친 아스팔트. 그 위에 이마를 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았다. 나는 정말로 살아남았다. 그들의 모습. 멀리서 차량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소방차, 경찰차, 그리고 검은색 차량들.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새로운 세상의 첫 환영이었다. 하지만 나를 맞이한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 귀에는 무선 수신기. 표정은 냉담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다. 또 다른 감금의 시작. 당신을 신문해야 합니다. 한 요원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자유의 땅이라고 해도 적국의 군사 드론을 몰고 온 사람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다. 나는 검은색 차 안으로 끌려갔다. 활주로는 빠르게 멀어져 갔다. 지하 시설. 차는 인천공항 지하의 비밀 시설로 향했다. 하얀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내며 복도를 채웠다. 평양의 조사실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다만 조금 더 깔끔할 뿐이었다. 여기서 조사받게 됩니다. 요원이 말했다. 철제 문이 열렸다. 또 다른 백열등. 또 다른 콘크리트 방. 또 다른 철제 책상.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다. 조사관.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다. 검은 정장. 날카로운 눈빛. 강민준이십니까? 네. 당신은 북한 군사 드론을 조종해서 탈출했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나는 침묵했다. 당신의 아버지 강철우는 국가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려다 적발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처형? 그것이 공식적인 단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고문 끝에 죽음이었다. 당신도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기술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조사실 내의 시간. 하루. 이틀. 사흘. 같은 질문. 같은 형광등. 같은 콘크리트 벽. 하지만 평양의 조사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고문이 없었다. 대신 물리적 위협이 있었다. 당신의 모친이 평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탈출로 인해 당신의 모친은 연좌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당신이 협력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이었다. 분명히. 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고 싶었다. 지하 조사실을 나간 지 3주 뒤, 나는 경기도 안성의 한나원으로 이송되었다.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 그것이 공식적인 명칭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 건물의 인상. 하얀색 4층 건물. 학교처럼 보이기도 병원처럼 보이기도 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다. 담당자가 나를 맞이했다. 강민준님 환영합니다. 여기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가 감옥인가요? 담당자가 웃었다. 아니요.
하지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북한에서 당신의 가족이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말을 삼켰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왜 말하는가? 방 배정. 나에게 배정된 방은 1인실이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을 통해 바깥이 보였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평양에서는 본 적 없는 분홍빛. 나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벚꽃을 봤다. 첫 번째 충격 선택. 첫날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식당으로 갔다. 배식대 앞에는 메뉴판이 있었다. 오늘의 메뉴. 미역밥, 된장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내가 표정이 굳었을 때 옆에 있던 여성이 내게 말을 걸었다. 처음이세요? 네. 저도 한 달 전에 왔어요. 선택이 힘들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택이라는 것이 뭔지 몰랐다. 북한에서 식사는 언제나 배급이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천천히 골라도 괜찮아요. 배식을 하던 아주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당신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나는 가장 익숙해 보이는 된장찌개를 가리켰다. 손이 떨렸다. 그 여성 김수진. 식당에서 나를 말을 건 여성은 김수진이라고 했다. 저는 3년 전 함경북도에서 탈북했어요. 그녀는 서툰 서울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당신은 왜 탈북했습니까? 배고파서. 단순해요. 그냥 먹을 게 없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그녀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뭐 때문에 왔는가? 두 번째 충격 은행 시스템. 다음 날 아침 교육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시간 은행 이용법. 강사는 통장, 현금 카드, 이체, 금리에 대해 설명했다. 여러분은 이제 돈을 자유롭게 축적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북한에서 돈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었다. 개인이 자유롭게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반혁명적이었다. 이것이 자본주의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돈이 개인의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질서의 붕괴였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사회가 유지되는가? 세 번째 충격 대중교통. 오후에는 지하철 이용 교육이 있었다. 거대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순간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수십 개의 노선, 수백 개의 역,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서울의 지하철은 매일 1,000만 명이 이용합니다. 강사가 말했다. 1,000만 명이요? 아무 검사도 없이요? 네, 그냥 교통카드를 충전하면 됩니다. 나는 노선도를 바라봤다. 이것은 무질서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워 보였다. 네 번째 충격 선택의 자유. 오후 마지막 시간은 취업 준비 교육이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강사가 말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디서 살지, 누구와 살지 모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무서움을 느꼈다. 자유.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명령이 없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 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의 공기가 들어왔다. 차갑고 신선했다. 하늘을 봤다. 평양에서 본 별과 똑같은 별들이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다. 평양의 별은 항상 감시하는 눈이었다. 수령의 눈, 국가의 눈. 하지만 여기의 별은 그냥 별이었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았다. 그것이 처음으로 느껴지는 진정한 고독이었다. 새로운 이름 박준우. 3개월 뒤, 나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이름이 바뀌었다. 박준우. 담당자가 설명했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 강민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증명증을 들었다. 강민준. 평양에 들어온 엔지니어.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 그는 죽었다. 그리고 박준우. 서울의 새로운 주민. 그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 정착금과 원룸. 정부로부터 정착금을 받았다. 그것으로 서울 관악구에 작은 원룸을 구했다. 원룸이라 불리는 공간. 침대와 부엌과 화장실이 모두 한 공간에 있었다. 평양의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것은 온전히 내 공간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감시 없이 나만의 공간을 가졌다.
나는 방 안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벽을 만지고 바닥을 밟고 천장을 봤다. 이것이 자유인가? 혼자 있는 이 공간이 정말 자유인가? 대학 입학? 나는 대학에 지원했다. 탈북민 특별 전형, 항공우주공학과. 면접 때 면접관이 물었다. 왜 이 전공을 선택하셨나요? 나는 대답했다. 제 아버지는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기술을 선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나는 합격했다. 첫 수업, 대학 강의실. 수백 명의 학생들 중에서 나는 누군가와 다르다고 느껴졌다. 그들은 자유 속에서 자라났다. 나는 감금 속에서 자랐다. 그들은 선택으로 산다. 나는 명령으로 살았다. 하지만 강의가 시작되면서 나는 발견했다. 그들도 나처럼 헤매고 있다는 것을. 단지 다른 형태의 헤매임일 뿐이었다. 오막의 끝. 오막이 닫힌다. 나는 더 이상 탈북민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직도 박준우도 완전히 되지 못했다. 단지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막의 끝. 대학 도서관에서 나는 항공우주 교과서를 펴놓고 있었다. 복잡한 수식들, 공기역학의 원리, 비행 시스템, 같은 기술이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배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죽은 이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이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였다.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 연구실. 나 박준우는 2학년 여름부터 여기에서 일하고 있었다. 무인 비행 시스템 연구실. 교수는 공정한 사람이었다. 당신의 실력이 뛰어나니까 데려왔어요.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만 중요해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연구실의 일은 단순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짜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경로를 설계하는 것. 비행 알고리즘, 회피 시스템, 자동 착륙 프로그램. 모두 아버지가 개발했던 기술의 민간용 버전이었다. 아버지의 알고리즘. 조사관이 준 파일 속에 있던 USB. 그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기술이 들어 있었다. 미사일 회피 알고리즘, 신호 추적 시스템, 위치 파악 기술. 나는 그것을 연구실에 들고 왔다. 이것이 뭐죠? 교수가 물었다. 제 아버지가 만든 기술입니다. 정말 뛰어난 알고리즘이네요. 특히 이 회피 시스템은. 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마 그 안의 코드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을 것이었다. 살인을 위해 설계된 기술의 흔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수는 물어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민간용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보시겠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구조 드론. 교수의 제안은 명확했다. 산사태 지역에서 생존자를 찾는 무인기, 홍수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드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봅시다. 무기에서 구조로. 그것이 내가 원했던 변화였다. 아버지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죽음을 구출로 바꾸는 것. 나는 밤새 코드를 짜기 시작했다. 초도 비행 시뮬레이션. 첫 번째 성공은 2개월 뒤였다. 산사태 지역의 가상 환경에서 무인기가 낙석 위험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생존자의 신호를 추적했다. 화면에 표시된 것은 3명의 생존자. 드론이 그들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음성 신호를 보냈다. 이곳은 구조 드론입니다. 당신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구조팀에 당신의 위치를 전달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속의 가상인들이 손을 들었다. 교수가 내 어깨를 쳤다.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나는 감정을 느꼈다. 처음으로 내가 만든 기술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 국정원 조사관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역 근처의 카페에서 만났다. 조사관은 예전보다 늙어 보였다. 저는 당신의 대학 생활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얻었습니다. 나의 심장이 멈췄다. 조사관이 갈색 서류 봉투를 건넸다. 편지의 내용. 정보보고서. 대상 강순옥 피대상자 강민준의 모친. 분류 반혁명분자 가족 구성원. 처우 요덕 정치범 수용소 이송 2024년 5월. 상태 2022년 2월 영양실조 및 질병으로 사망 추정. 유해 확인 불가. 글자들이 흐릿해졌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통과 깨달음. 제 잘못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저 때문에 엄마가. 조사관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탈출하지 않았다면 당신도 같은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도 결국. 그래도 제 탈출 때문에 엄마가 연좌제를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그것을 원했을 겁니다. 나는 조사관을 봤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드론을 타고 탈출하도록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그 카페에서 울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몇 주 뒤, 조사관이 다시 연락했다.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카페에서 만났다. 조사관이 종이 한 장을 건넸다. USB가 열렸습니다. 암호를 풀었습니다. 기술 파일인가요? 아니요. 조사관은 그 종이를 내 손에 쥐어줬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진짜 하늘은 명령을 받지 않는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다. 조사관이 말했다. USB 암호는 당신의 생일이었습니다. 9월 15일. 당신의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이 언젠가 이 남쪽의 땅을 밟고 명령 없이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USB 안의 기술 파일들과 숙청 명단들은 미끼였다. 아버지가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그 한 문장뿐이었다. 연구실로 돌아가다. 그 밤, 나는 연구실로 돌아갔다. 밤 11시. 컴퓨터 스크린만 켜졌다. 비행 알고리즘의 코드들이 화면을 채웠다. 나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새로운 코드. 새로운 목표. 이제 내가 만들어갈 드론은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억압하는 하늘이 아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돕는 하늘.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유산이었다. 그것이 엄마가 눈물로 밀어올려준 하늘이었다. 새로운 시작. 해가 뜰 무렵 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완성했다. 자율 회피 시스템. 하지만 이번에는 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코드를 저장했다. 파일명 하늘. 나는 창을 통해 외부를 봤다. 서울의 새벽. 도시의 불빛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막의 끝. 아버지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된다. 진짜 하늘은 명령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 이제 내 인생의 좌표가 되었다. 명령 없는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날아갈 이유. 그것뿐이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학부 성적 4.04. 3. 졸업 논문 자율 회피 알고리즘을 이용한 재난 지역 탐색 무인기 개발.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만점이었다. 이 정도의 기술이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 기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었다. 평양의 드론 개발팀. 아버지의 죽음. 엄마의 수용소 고문. 그 모든 비극 위에 세워진 기술이었다. 항공우주연구원. 졸업 후 3개월 뒤 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정규 엔지니어가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우주연구기관. 면접 때 면접관들이 물었다. 당신의 이력이 특이합니다. 북한 출신 탈북민이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되다니요. 저는 기술의 올바른 사용을 믿습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 프로젝트 산악지역 구조 드론. 내가 배정받은 첫 프로젝트는 산악지역에서의 생존자 구조였다. 목표. 급경사에서 안정적 비행. 바위 및 낙석 회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생존자 감지. 자동 신호 전송. 내 연구팀은 5명이었다. 프로젝트 리더 임순철 박사. 프로그래머 2명. 하드웨어 엔지니어 2명. 박준우, 당신이 핵심입니다. 임순철 박사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자율 회피 알고리즘이거든요. 당신의 전공이 정확히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떨렸다. 다시 같은 기술로 사람들을 도울 기회. 시뮬레이션에서 현장으로. 첫 6개월은 시뮬레이션이었다. 가상 산악 지형, 가상 낙석, 가상 생존자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성공률 99.7%.
하지만 현장은 달랐다. 2029년 여름, 강원도 산악지역. 실제 산악구조 훈련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드론은 가로 1m, 높이 30cm의 소형 무인기였다. 카메라와 열화상 센서가 탑재되어 있었다. 출발합니다. 나는 조종기를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이 이륙했다. 산의 가파른 바위들 사이로 자동 항법이 시작되었다. 내 알고리즘이 작동했다. 암석을 감지하고 회피하고 더 나은 경로를 찾아갔다. 열화상 카메라에서 신호가 들어왔다. 발견. 4명의 생존자 신호. 팀원들이 외쳤다. 드론이 그들의 위치 좌표를 기록하고 음성 신호를 전송했다. 이곳은 구조 드론입니다. 당신들의 위치를 구조팀에 전달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훈련에서 우리의 드론은 4명의 생존자를 정확하게 위치 파악했다. 구조팀은 1시간 뒤에 그들을 구출했다. 모두 안전했다. 완벽합니다. 임순철 박사가 외쳤다. 박준우, 당신의 알고리즘은 완벽해요.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슬펐다. 같은 알고리즘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언론의 주목.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나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탈북 엔지니어, 구조 드론 개발 성공. 신문 기사들이 나왔다. 북한에서 온 천재가 생명을 구하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저는 공공연구원의 일원일 뿐입니다. 팀의 모든 사람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들. 다음 프로젝트는 홍수 피해 지역이었다. 드론이 홍수 지역에 고립된 사람들을 찾아내고 구호 물자를 전달했다. 그 다음은 화산 지역. 활화산의 변화를 감시하면서 동시에 지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드론. 매 프로젝트마다 사람들이 살았다. 나의 이름이 알려지다. 2030년 말 항공우주학계에서 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제저널에 발표한 논문들. 고급 회피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율항법 시스템. 재난지역 탐색 무인기의 최적화 경로 설계. 학자들이 인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31년 국정원 조사관이 다시 나타났다. 조사관의 방문. 이번에는 카페가 아닌 연구원 방문실이었다. 조사관은 훨씬 늙어 보였다. 머리는 완전히 하얀색이었다. 박준우 박사, 축하합니다. 당신의 기술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당신을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그때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조국도. 나는 말을 못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기술로 바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고통을 구원으로. 조사관이 갈색 서류 봉투를 또 내밀었다. 뭔가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모든 기술의 공식 해제 문서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게 그 기술을 민간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당신의 아버지의 유산이 이제 세상을 돕는 유산이 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군요. 기술 공개. 나는 그 기술들을 완전히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오픈소스 플랫폼에 아버지의 알고리즘을 업로드했다. 자율 회피 시스템 버 3.0- 무료 공개. 그 알고리즘을 다운로드한 것은 전 세계의 연구팀들이었다. 몇 개월 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이용한 구조 드론들이 만들어졌다. 홍콩, 필리핀, 방글라데시, 케냐.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다. 나는 연구원의 옥상에서 하늘을 봤다. 서울의 하늘. 어딘가에서 수십 대의 드론이 날고 있을 것이었다. 모두 아버지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모두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막의 끝.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정말로 이것을 위해 죽었을까? 아니면 단지 운명이었을까?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기술이 이제는 세상을 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속죄였다. 내 나이 28살. 탈북한 지 8년이 지났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한 지 4년. 나는 이제 수석 엔지니어라는 직책을 얻었다. 조용한 밤. 연구원의 옥상에서 나는 혼자 서 있었다. 늦은 밤 11시. 모든 직원들이 떠난 후 서울의 야경이 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개의 삶, 그리고 어딘가에서 몇백 대의 드론이 날고 있을 것이었다. 산악 지역의 구조 드론, 홍수 지역의 탐색 드론, 화산 감시 드론, 모두 아버지의 기술을 이용해서 모두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날 오후 새로운 엔지니어가 연구팀에 합류했다. 중국에서 넘어온 탈북자. 이름은 위첸이었다. 여기가 좋은 곳인가요? 그가 내게 물었다. 좋은 곳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좋은 곳이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뭘 선택한다는 거죠? 하늘을 그리는 방식을,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갈 방식을, 그리고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눈이 반짝였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나는 그를 연구원 옥상으로 데려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기 저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했다. 저 각자의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그 사람이 울음을 흘렸다. 정말요? 정말로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입니다. 나는 매년 한 번씩 위령공원에 간다. 엄마의 추도식은 없지만 나는 그곳에서 엄마를 생각한다.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한다. 엄마, 난 살았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당신이 살라고 했던 대로 난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이게 당신이 원하셨던 거죠? 내가 단지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삶이 되길 원하셨을 거죠?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는 또한 그 메시지를 매일 상기한다. 진짜 하늘은 명령을 받지 않는다. 그 문장은 나의 지도별이 되었다. 매 연구마다, 매 결정마다, 매 프로젝트마다. 이것이 명령인가? 아니면 선택인가? 명령이면 하지 않는다. 선택이면 한다.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남긴 모든 유산이었다. 연구원에서 내가 지키는 규칙이 하나 있다. 우리의 기술은 어떤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처음에 상부에서 반대했다. 박준우 박사, 이 기술은 정말 우수한 기술입니다. 군대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이 기술을 만들 때의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고통이 여전히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상부가 침묵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술을 무기로 바꾼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를 죽이고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를 고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2032년 10월 나는 제네바의 국제항공우주회의에 초대받았다. 주제 재난 구조 기술의 글로벌 협력. 나는 아버지의 알고리즘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발표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저는 군용 드론의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더 깊은 침묵. 하지만 제 아버지가 죽고 제 어머니가 고문당한 후 저는 같은 기술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해주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청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그 밤 나는 호텔 방의 창문을 열었다. 제네바의 야경, 평양의 하늘, 서울의 하늘과는 또 다른 하늘. 하지만 모든 하늘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자유. 연구원의 옥상에서 나는 하늘을 봤다. 별들이 반짝인다. 평양에서 본 별과 같은 별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평양의 별은 감시했다. 서울의 별은 희망한다.